먼저 페드워치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기준금리가 75bp 인상할 확률은 일주일 전 80% 초반에서 100%에 가깝게 급등했고, 다른 가능성은 제로로 사라졌습니다. 내년 3월의 기준금리 수준은 4.75에서 5.00%일 확률이 50%대 중반을 기록해 일주일 전 30%대에서 크게 뛰었습니다. 내년 3월 기준금리가 5.0에서 5.25%일 확률도 일주일 전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지만 현재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는데요. 금리가 4.5에서 4.75%일 확률은 일주일 전 50%대에서 현재 20% 정도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주일 전보다 통화 긴축 우려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로 작용한 것은 9월 소비자 물가 지표였는데요. 오늘은 CPI 발표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또 이번 주 간과할 수 없는 코멘트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9월 CPI는 전년 동기보다 8.2%, 전월보다는 0.4% 올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인 8.1% 상승과 0.3% 상승을 모두 웃돈 수준인데요. 근원 CPI는 198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9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6%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인 6.5%와 0.3%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특이할 만한 내용은 CPI가 발표된 당일 한국 시각으로 14일 새벽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다는 건데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3%에 가깝게 급등했고 나스닥 지수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모두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놀라워했는데요. 그럼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걸까요? 먼저 시장이 과매도로 쏠린 상황에서 기술적인 지지선을 터치했다는 게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S&P 500 지수 3,500을 주목했는데요. 이는 팬데믹 이후 랠리 고점에서 50%가 후퇴한 수준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회귀 수준을 프로그램 매매를 촉발하는 주요 지수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지수가 개장 직후 3,491까지 떨어지며 이 선을 터치했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촉발됐는데요. 또한 지수 하락에 대비했던 풋옵션 물량들도 몰려 있어서 이를 중립으로 조정하려는 딜러들의 주식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또한 CPI에서 집값 등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실제 수치는 이번 발표보다 낙관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는데요. 그리고 영국 국채금리의 발락과 파운드화 가치의 안정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졌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낙관할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분명히 주식 매수세는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리가 상승하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증시 강세 모멘텀을 갖추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이자 전 연준 의장 출신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주에 의미심장한 코멘트 한 가지를 한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워싱턴 연설 자리에서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미국 국채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채시장을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부처 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거론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옐런 장관은 전반적인 국채 공급이 지난 2019년 연말부터 급증했는데 브로커와 딜러들의 시장 조성 활동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채의 유동성이 말라붙고 있다는 뜻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고 이에 따라 국채 발행은 급증했는데요. 그런 만큼 시장에서 이것을 사다 줘야 하는데 그럴 금융기관이 지금 매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연준이 양적 긴축을 알려진 대차대조표 감축에 나서면서 시장에 큰 매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든든하게 시장의 뒷배가 되어주던 중앙은행이 사라진 만큼 채권을 사들일 만한 다른 세력이 존재해줘야 되는데 지금 딱히 그럴 만한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유동성이 이렇게 말라붙으면 금리의 급등 가능성은 커지고 금융 안정성의 불안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봐도 알 수 있죠. 급매물로 나온 매도가만 체결되어 실제 가격은 급락하게 되죠. 제대로 된 가격 형성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 국채시장 혼란으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에서도 채권을 시중에서 다시 사들이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영국의 이런 상황이 미국으로까지 확대되면 연준의 긴축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이번 옐런 장관의 진단을 허투루 넘어갈 수가 없는 셈인데요. 장관의 발언을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그는 국채 시장 유동성 제공을 위해 설계된 스탠딩 레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스탠딩 레포란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단기 현금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현금을 가진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를 사들일 유인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옐런 장관의 기대대로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기관들이 이 스탠딩 레포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금융기관이 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서 실제 활용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시중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스탠딩 레포와 함께 SLR 규제 완화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LR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은행들이 국채를 포함한 위험 자산을 편입할 때 자기 자본을 일정 수준 보완해야 한다는 일종의 규제책입니다. 이 규제 때문에 최근 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쉽게 사들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때처럼 이 SLR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딩 레포나 SLR 완화가 시행된다면 시장은 이를 연준 피벗의 전조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책을 통해 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긴축은 긴축대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크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될 텐데요. 결국 제도적인 보완이 충분치 않으면 긴축 정책도 중단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앞으로 추가로 악화되는지, 그리고 재무부가 꺼내들 보완책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